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거기서 다음 기회 미국 매크로가 위축으로 가면요. 지금은 위험자산이 주식이 좋고 채권은 미치지만 그 다음은 역전이 돼요. 위축으로 가면 지금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약간 둔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위축으로 다음 기회에 간다. 그러면요. 다음 기회는 주식 자산의 수익률이 확 떨어지고요. 미국채 투자에 의한 자산 자본 차익 평가이익이 확 커져요. 만약에 미국채 투자한다는 건 지금 다음 기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이후에 미국 경제가 위축이 온다고 판단할 때예요. KBWM 스타 자문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시죠. 유신익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저희 채널이 또 재테크 채널이니까 또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그래 다 좋다. 그러면은 뭘 사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 또 약간 궁금해 하시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시황과 어떤 상황과 어떤 뭐 정치 뭐 경제 이런 것들을 막 종합해 봤을 때 그래도 조금 좀 유망한 뭐 그런 투자처가 있다면 뭐를 좀 보통 꼽으세요? 저는 이제 산업군으로 보면 산업군으로. 좀 화학산업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하나씩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올해 금리 인하한다고 했으니까 미국채 투자해야 된다. 전 금융권들이 다 외치고 그렇죠. 있잖아요. 지금 다 국채에 다 꽂혀 있죠. 근데 저는 반대예요. 오히려 작년도에 9월 달에 한번 그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일어날 때 이제 금리가 이러다가 물가는 이제 다시 5%를 뚫고 가고 그러면 금리는 6% 이상도 갈 수 있다. 이런 시점이 그때가 꼭지였거든요. 그때 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그 뒤에 지금 사시는 분들은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4.1 레벨에서 4.6 레벨에서 그 박스 트레이딩 구간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추세상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금리가 높을 때 사놔야지 좋은 건데 그 고점을 확인하고 빠지는 시점도 쉽지 않고 만약에 설혹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 선반영에서 미니 레인지 자체가 레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 다 아는 그런 정보가 퍼져 있을 때는 국채 같은 경우 오히려 투자하기 애매한 오히려 특히 신규 투자분들은 더 리스크가 좀 있다. 물론 없어지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금리는 꾸준히 내려가는 근데 2, 3년 동안 위험 투자 시기가 계속 발현이 되면 사실은 굳이 국채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인베스코라는 미국의 자산 배분 전문 기관의 투자 철학을 되게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랑 공통된 부분이 많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거기서 다음 기회 미국 매크로가 위축으로 가면요. 지금은 위험자산이 주식이 좋고 채권은 미치지만 그 다음은 역전이 돼요. 위축으로 가면 지금 최근에 경제 지표들이 약간 둔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위축으로 다음 기회에 간다. 그러면요. 다음 기회는 주식 자산의 수익률이 확 떨어지고요. 미국채 투자에 의한 자산 자본 차익 평가이익이 확 커져요. 만약에 미국채 투자한다는 건 지금 다음 기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이후에 미국 경제가 위축이 온다고 판단할 때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로직으로 그리고 정책 요소로 미국이 또 끌어오기 위한 리딩적인 요소 정책을 나쁘지만 계속 개발해 나간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만약에 다음 기회에 잠시 지금 주춤하다 또 확장 국면으로 간다 그러면요 순위를 매겼는데 여전히 다음 기회도 에쿼티가 1등이고요. 두 번째가 크레딧물 그러니까 등급이 좋은 회사채 그다음에 뱅크론 펀드들 미국의 상업은행들의 대출 연계된 펀드들이 좋다. 이런 순위가 매겨집니다. 즉 저는 후자에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요. 전자는 오히려 경기 사이클을 갖다가 잘못 판단할 경우에 나오는 미스 투자, 그러니까 미스매칭 투자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부분 위험 자산을 좀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주식이라고 보면 될까? 그렇죠. 그러면 산업군을 봤을 때는 제가 표현해드린 것처럼 미국은 그 항공모함이거든요. 항공모함이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왔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빅테크를 계속 또 신규 투자하는 저는 오히려 그것보다 신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요즘에 전선 가격, 미국의 전력 가격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 근데 그게 AI 인프라에 의한 AI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도 일부 있지만 인프라 투자 수요가 너무 많아서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IT 쪽에서 이미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온 것 같아요. 근데 인프라 쪽에 대한 요소들은 바이든이 되든 아니면 트럼프가 되든 동일한 정책이거든요. 그럼 미국의 인프라, 노화된 인프라 투자. 근데 그 부분에서 사실 많이 쓰여지는 게 화학 쪽 산업이거든요. 근데 화학 산업이 알게 모르게 조금씩 지금 어닝들이나 이익들 그다음에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미국에 투자를 하신다면 화학산업 쪽에서 대장이고 가장 많은 파이를 먹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유심히 보자라는 입장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화학 요즘 같은 분위기의 화학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도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이제 따져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인프라 투자를 이제 대비해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당장 중국의 매크로랑 연결돼 있는 한국의 화학보다는 미국 화학 먼저 봐야 되는 거고 중국도 더 이상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쇼티지가 형성된 구간이기 때문에 수요만 조금 살아나면 우리나라의 화학 산업들도 글로벌 공급처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볼 거는 우리 한국의 화학 산업들이 좋아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생각해 볼 때 저는 개인적인 판단도 일부 있지만 그 바이오 산업이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바이오 산업이 지금 툭 터놓고 보면요,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들 사실 네 손가락에 들어가는 기업들 다 아실 겁니다. 다 저는 이제 매크로 전문가니까 이 기업들을 다 일일이 열거는 못 해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 1등인 기업이 머크죠. 근데 이제 뭐냐면은 머크도 많은 기술이 필요하고 많은 약이 필요하고 새로운 베스트 인 클래스 약들이 필요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약가 인하에 대한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약가 인하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편이 필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많은 빅팜들, 미국 빅팜들이 다들 특허가 만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기술 특허가. 그래서 자기가 잘 만들어서 팔았는데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열리면서 다른 기업들이 복제해가지고 팔 수 있는 여건들이 많아지면 그럼 따라주면 되게 더 좋은 약을 만들어야 되면 뭐가 필요하죠?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거의 한 달에 4-5건 이상 큰 M&A가 계속 일어나요. 왜 그러면 지금 일어날까? 코로나 때는 이제 바이오 산업이 너무나 주가가 너무나 기업들이 높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고금리 때문에 바이오 산업이 많이 그래도 다운그레이드가 된 상태거든요.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모더나도 되게 많이 다운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빅팜들 입장에서 현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기술을 하나 사는 것보다 기업을 사는 게 오히려 더 효율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사버리잖아요. 근데 그러한 분위기가 일본의 많은 제약사들로도 그 수혜가 오고 있고 전 세계적인 트렌드상 미국의 어떤 호혜적인 효과가 한국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이오 하면은 연구개발만 열심히 하는 회사들 말고 빅팜들하고 어느 정도 거래나 기술에 대한 입증력이 확보된 플랫폼 회사들 몇 개 없거든요, 한국에. 그 기업들이 지금 계속 좋아질 수 있는 환경 여건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플랫폼 회사에 대해서는, 플랫폼 회사라는 건 아시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기술 기반의 플랫폼 하에서 모든 적응증 질환에 대해서 적용을 하거나 응용이 가능한 자신만의 고유 특허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 군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업들을 잘 찾으셔서 멀리 보고 투자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지금 뭐 AI나 뭐 이런 쪽은 또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면은 어쨌든 좀 벌었는데 이 엔비디아 사가지고 잃었다는 사람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조금 더 가지고 가야 되는지, 왜냐면 또 앞으로 또 그 미국 경제가 한 2-3년 정도 어쨌든 뭐 꺾이지 않고 또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으니까 이미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중국이 경기가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2-3년은 좋아진다기보단 더 이상 바닥, 더 이상 나쁠 구멍은 없는 것 같다고 소극적인 의미고, 두 번째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분석한 보고서 잘 보시면은 전 세계에서 AI 준비와 AI 정부가 돈을 제일 많이 쓴 국가가 미국이에요. 근데 AI 정책의 효과도 톡톡히 누르고 있는데 미국의 매크로와 정책 방향이 꺾이지 않는 한은 이미 기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굳이 그거를 버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정책이나 매크로 요소가 꺾이는 게 보이면은 그거를 정리하실 필요는 있겠지만 굳이 그것을 들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더 장기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지금 신규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 주식을 사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화학 쪽 정도 좀 보시면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정리는 될 것 같은데, 또 그리고 플랫폼 바이오 회사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AI 추세를 따라가자 해서 뭐 하이닉스 뭐 이런 뭐 반도체 쪽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쪽도 어찌됐든 지금 사이클상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판단은 이제 또 디테일한 공부가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도 되게 좋은 기업이지만 이제 퀄 테스트를 통해서 어쨌든 매출을 일으켜야 되고 그 매출이 이제 확보가 될지는 아직 남은 요소이잖아요. 미래 요소잖아요. 근데 어느 기업이 언제 어떻게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마이크로한 스터디와 확인은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더 많은 공부를 통해서 좀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FOMC에서 그 점도표가 막 나오는데 뭐 약간은 뭐 바뀌긴 했지만 결국에 내년 말쯤 되면 금리가 그래도 상당히 좀 내려가 있는 구조로 나오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한국도 좀 비슷하게 낮추지 않을까 뭐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 1년 정도는 금리가 좀 인하로 가는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은 뭐 그래도 아직
부동산이 뭐 전고점을 뭐 회복했다라고는 하지만 일부 지역이고 웬만한 지역들은 아직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네네. 이 금리 인하와 어떤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긴 하는데 왜 모르겠다고 하냐면 과거의 부동산의 트렌드랑 경제적 트렌드랑 어떻게 보면 실물적인 요소가 더 강했다고 한다면 최근에 제가 이제 경제적인 분석가 입장에서 봤을 때 부동산 자산의 가격은 투자 자산의 성격으로 많이 변모가 돼 있었어요. 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빨리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한다고 해서 빨리 따라가기는 좀 힘들 거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환이 약세면 물가가 서서히 떨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어쨌든 에너지 의존 국가잖아요. 우리가 고래 프로젝트는 당연히 하고 있지만 그건 먼 미래의 일인 것이고 네. 근데 환이 높은 상태 원달러가 높은 상태에서는 수입 물가는 그렇게 쉽게 안 떨어지고 우리는 수입 물가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빨리 떨어뜨리기 힘든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그 ECB에서 이번에 금리 인하를 했는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그 반응이 유럽의 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유로화를 더 약세를 만들면서 더 최저치로 만드는 큰 계기가 또 됐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는 서프라임과 외환위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너무나 정책적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안 그래도 약세인 상황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미국이 한다고 해서 빨리 따라가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은 ECB의 사례를 봤을 때 어찌 됐든 통화의 사용률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유로가 20% 2등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국가도 약세를 보이는데 그러면은 한국은 그렇게 하기 힘든 입장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2년이 지났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2년이 지나면 지금 금리보다는 낮아져 있겠죠. 낮아져 있을 때 우리가 그거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낮아져 있는데 그때 낮아져 있을 때 우리 매크로가 건전하게 잘 버텨주고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순환이 저성장이나 저출산 요소에도 불구하고 순환이 계속 될 것이냐. 근데 우리가 조금 불확실한 요소가 있는 거는 지금 현재 ING인 게 베이비 부모 세대들의 은퇴가 지금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도 제가 이제 부동산은 잘은 모르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 결국에 항상 그건 중요하더라고요. 시간이 길게 걸릴지언정 소득 기반이나 수요 기반이 되는 제2의 계층들이 올라오면서 자산을 버텨주게 만드는 요소는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그렇죠. 둘 중에 하나거든요. 빚을 더 많이 늘리게 하는 요소가 생겨 금리가 떨어져서 빚을 더 많이 늘리게 하는 요소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첫 번째로는 소득 기반이 강한 계층들이 베이비 부모가 은퇴한 다음에 밑에서 빨리 올라와 주거나 근데 네. 첫 번째 요소 그 소득 기반은 사실은 조금 리스크가 좀 있는 상태고 두 번째 빚을 더 많이 늘리면서 부동산 자산 가격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존재를 하는데 그게 지금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부채에 대한 목에 계속 찼다는 거는 네. 장기간 계속 인식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어느 정도 관리를 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게 더 새로운 가격을 경신하면서 가는 것보다는 횡보세를 보이면서 매크로 상황과 미국의 자산 가격의 트렌드에 맞춰서 약간은 변동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의 어떤 그 수요, 특히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에 아예 그냥 워낙 자산의 80%가 더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네. 나라다 보니 이걸 정리해서 아예 해외 자산으로 빼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트렌드들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한국 주식 팔아서 미국 주식 산다 이런 분들도 네. 많고 네. 그러면 이게 결국에 당장은 뭐 좀 맞는 방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 해외 자산을 좀 사놓겠다. 국내 자산을 팔아가지고. 그러니까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네. 그래서 다들 우리가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일본만 보더라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그래서 사실 내국인은 내국 투자를 하면서 자산 가격을 지킨다라는 개념이 명확했는데 그게 이제 정책적인 요소가 자꾸 혼재되고 뭔가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비난과 너무 발목을 잡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제 벗어나고 싶은 욕구들이 네. 많이 생기는 거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경제적 자산의 투자가 외부로 간다는 거는 이미 마음은 이민을 간 네. 거죠. 그래서 인구 성장이 경제적으로 돈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인구 성장이 계속 되거나 그다음에 인구 유입이 계속 되는 그러니까 미국은 인구 유입이 되고 네. 인구 성장이 계속 자연적으로 증식이 되는 국가는 인도고 그러니까 네. 그런 국가들한테 이제 투자를 한다 환경적인 요소가 열린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그게 합리적이라고는 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적으로는 그런 거가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네. 또 개인의 입장에서는 또 내 자산을 지킨다는 걸로 또 그렇게 네. 가시기도 하니까 네. 그럼 결국에 그런 거를 좀 바꾸려면은 좀 제도나 어떤 정책이 좀 빨리 좀 바뀌긴 해야 되겠네요. 뭔가 그렇죠. 좀. 이렇게 변혁이 이제 앞으로는 저는 미래 제가 이번 책에서 네. 가장 핵심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사실은 미래의 경제는 많이 바뀌지만 거기에 화두는 화폐의 변혁기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어나는 많은 변동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거기에 큰 시야에서 대비를 하자는 것이 이제 저의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건 첫 번째, 우리가 미국과의 디지털 달러의 새로운 세상에서 많이 적응을 하고 미국과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연계성이 강화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게 이제 부족하거나 좀 힘들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말씀하신 건 정책적인 어떤 국가나 화폐에 대한 변혁에 의한 적응성이 느리니까 당연히 외국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외국으로 가는 것도 합리적으로 보인다라는 부분이 네. 있고요. 이제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정책이라는 거는 항상 위험을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처럼 변혁이 또 이렇게 새롭게 빨리 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는 안 했고 좀 어떤 사회적 문화 분위기, 예를 들어서 금융 정책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문화 분위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 부정적인 시각이 항상 존재했기 때문에 우린 적극적이지 못했어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미국은 물론 가계의 자산이 우리랑 다르게 7, 80%가 미국은 금융 자산입니다. 그래서 네. 더 강력한 정책을 쓸 수는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부동산 자산이 80%인데 만약에 금융 정책들이 더 획기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우리도 금융 쪽으로 자산이 많이 편입이 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어요. 네. 근데 그만큼 금융 자산은 어르신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동산이 최고야 이런 틀에서만 모든 정책들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 뭔가 모험과 새로운 러닝이 필요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가 좀 거기에 맞춘 투자를 하면은 그게 더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지금 많은 이제 우리 한국에서 시행되는 많은 정책들 밸류업이라든지 금융 관련된 세제 관련된 부분들이 부침은 있지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시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이거는 정성적인 부분이지만 네. 숫자적인 부분보다도 그래도 한국 투자를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씩은 계속 관심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는 그런 네. 분야들도 여전히 많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보다 더 괜찮다고 할 만한 나라들도 별로 없잖아요. 미국, 중국 빼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나라가 일본도 아닌가. 괜찮겠네요. 일본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사실 뭐 손에 꼽는 나라이긴 네, 그쵸, 하니까 우리나라를 너무 또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은 해봅니다. 그럼 유신익 박사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 책 제목 있잖아요. 이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 이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5년이라고 하면은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5년인데 요 5년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화폐는 모두 특히 우리와 같이 미국에 편입돼 있고 미국과 많은 거래를 하는 국가들은 모두 디지털화가 될 것이고 환의 가치는 새롭게 리셋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어느 정도 극단적으로 생각하냐면은 지금 유로화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더 열리거나 미국 디지털 달러의 블록에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은 최저치 1달러를 깨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1달러 이하가 트렌드가 될 수도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예측을 하기에는 물론 변화의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는 정책 요소 그다음에 경쟁 요소 모두 네.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야기는 뭐냐면 디지털 달러로서의 변혁기에서 어찌 보면 이런 디지털 달러 블록에 더 적극적으로 정책에 노력하는 국가들과 그렇지 못한 국가들 간의 화폐의 가치에 대한 변혁이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부를 쌓아왔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많은 선진국들이 부와 금융자산의 부를 많이 가져왔지만 그것이 환의 하나로서 환 가치의 변동 하나로서 그 가격 자산의 부의 볼륨이 확 떨어질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겠네요.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예의주시하면서 촉각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변화는 그러면 저 같은 그리고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정책 요소와 이것이 어떻게 현실화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저도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 부익내면서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고민해 나갈 사항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달러로 다 편입이 되면서 환율이 이제 확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럴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제 환 차손 같은 것들 막 생길 네, 수도 맞습니다.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대변혁의 시기가 네, 앞으로 5년 안에 온다. 맞습니다. 이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사실 많이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맞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네, 큰 맞습니다. 그런 요소인 거네요. 지금 한국에서만 너무 소원해져 있고요. 영국 구글링 해보시고 이스라엘 구글링 해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디지털 CBDC 화폐
화폐에 대해서 되게 엄청 많은 그렇군요. 아티클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약간 잠깐 나오다가 주춤한 건 줄 알았는데 네네. 전혀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신익 박사님하고 함께 이제 글로벌 경제 흐름부터 뭐 한국 경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요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 요 책도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또 전달해드립니다. 저희도 이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